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을 일부러 중독시키고 있다는 정말이지 역사적인 소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쁜 컨텐츠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 설계 자체가 결함 있는 제품이라는 주장인데 오늘 이 거대한 법정 다툼의 승패를 가를 4가지 핵심 쟁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소송의 핵심은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소셜 미디어를 혹시 담배나 의약품처럼 경고 문구가 붙어야 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함 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법원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인터넷의 규칙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얼마나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딱 이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싸움의 거대한 서막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의 소송이 아니라는 점부터가 중요해요. 피구석에 앉은 이름들, 다들 아시는 곳들이죠. 메타, 틱톡, 스냅, 유튜브. 우리가 아는 웬만한 거대 플랫폼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원고 쪽이에요.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넘어서 수백 개의 교육청이랑 주정부까지 직접 나선 겁니다. 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공공기관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건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럼 이 수천 건을 다 어떻게 재판하냐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벨웨더 재판이라는 건데요. 일종의 시범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첫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소송들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법정 다툼의 그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인물은 KGM이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한 20세 여성입니다. 수천 건의 소송, 거대 기업과 정부의 싸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결국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원고 측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의도된 중독.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던진 한마디가 정말 강렬합니다. 이 사건은 ABC만큼 간단하다. 아이들의 뇌를 중독시키는 것. 이 한 문장에 그들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 원고 측의 전략이 정말 영리해요. 이 사람들은요, 유해한 콘텐츠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계속 내리게 만드는 무한 스크롤, 또 저절로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 자동 재생 같은 기능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뇌가 이제 그만 할 신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사용 시간을 늘리고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디지털 함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소송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핵심 전략입니다. 만약에 콘텐츠를 문제 삼았다면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 뒤에 숨었을 거예요. 하지만 원고 측은 이 프레임을 바꿔서 플랫폼의 설계 자체를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은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라 위험한 제품을 만든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재판은요, 딱 이 두 프레임이 부딪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원고 측은 이건 제품 설계의 결함이다라고 파고들고, 테크 기업들은 우리는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다 라는 전통적인 방패로 맞서고 있는 거죠. 배심원단이 이 문제를 제품의 문제로 보느냐, 콘텐츠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날카로운 공격에 맞서는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방어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반격 카드도 한번 보시죠. 이들의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방패는 바로 이 통신품위법 230조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플랫폼은 사용자가 올린 글에 책임이 없다는 조항인데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기업들을 지켜온 거의 무적의 보호막 같은 거였죠. 방어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소셜미디어 중독. 그것 아직 의학적으로 딱 정해진 진단명 아니지 않냐? 둘째, 우리도 청소년 보호하려고 안전기능들 많이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 아이의 문제가 오로지 우리 제품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실제로 KGM 재판에서 피고 측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의료 기록을 다 보면서 소셜미디어 말고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가정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냐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원인 중에 왜 하필 우리 플랫폼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냐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팽팽한 흑백 논리 같은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전민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과연 진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임상심리학자 제클린 내시 박사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시 박사의 분석은요, 이걸 단순한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일부 10대에게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사용자 건강보다는 앱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그 참여도를 우선시해온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중독이라는 단어의 의학적 정의는 여전히 논쟁 중이고 한 사람의 정신건강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 또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복잡함이 재판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이죠. 결국 이 재판의 승패는요, 정말 미묘한 단어 하나의 차이로 갈릴 겁니다. 배심원들은 소셜미디어가 피해의 유일한 원인이었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받지 않아요. 그 대신에 피해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요인이었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유일한 원인과 상당한 요인, 이 법률적 잣대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수조 원의 배상금과 인터넷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 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디지털 시대에 결함 있는 제품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바로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되겠죠.